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서울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남성이 이웃들의 차량을 부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남성은 그동안 엘리베이터에 낙서를 하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정말 애국자 한 분을 이 자리에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아니고요. 저는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출생 얼마나 이 국가적인 문제입니까? 결혼을 안 해 젊은 남녀들이. 네. 자 그렇습니다. 무려 거의 2천여 쌍 가까운 선남 선녀를 결혼시킨 중매술사. 예. 자 지금 박정원 대표님, 노블 마리아주 결혼정보회사 대표 노블 마리아주의 박정원 대표님 저희가 어렵게 모셨는데 자 좀 짧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사실은 사건 반장에서 연락이 와서 저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요. 진짜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결혼정보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혼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한 미혼 남녀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결혼을 권장하고 있는 애국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 유튜브 채널이 한방 언니라는 이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또 우리 박 대표님 친정 어머님이 네. 사방 가족이시라고요. 자, 완- 여기 네네. 나오셨는데 어머님한테 한 말씀 하셔야죠. 장상숙 여사님 성공했습니다. 저 아우, 좋습니다. 4반에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 박 대표님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쓸데없는 얘기 않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유명 유튜버 찌양 씨를 협박해서 거액의 돈을 뜯어낸 이른바 레카 유튜버 구제역 이준희 오늘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또 단체 톡방에서 2억 정도는 뜯어야지. 야, 혼자만 먹지 말자 하면서 조언하고 그 범행을 방조한 카라큘라 이세욱. 예, 그리고 오른쪽 크로커다일 최일환도 기소가 됐습니다. 자, 수원지검은 오늘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요. 사실상 조직범죄였다라는 결론을 내렸던데 자, 사이버레카 아직도 몇몇 더 남았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백자의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예, 한방 언니 박정원 대표,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연출 사진 아닙니다. 우리 집 댕댕이 도비, 진짜 사반 뚫어져라 봐요. 얘 괜찮은 건가요? 하신 김민기님 아주 정상입니다. 자, 예. 세젤리의 백다혜라고 꼭 불러주세요 하신 김주형님. 예. 자, 독도 쌀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스페인 감자칩 포장지에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저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세상에 스페인 감자칩에 저런 게 있대요 하신 안혜성님. 자, 오늘 아침 대구 동구 반야월역 앞 인도입니다. 꼭 저렇게 주차를 해야만 속이 시원했냐 하신 최경훈님.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는 우리 아빠 박우현 씨 광복절이 생일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하신 박연민님. 자, 영상 하나 보시죠.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독성 있는 해파리가 저렇게 둥둥 떠다닙니다. 오시는 분들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하신 박준영님. 용인 수지의 최원일님, 이춘영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5. 역시 늦었어요.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처음 달려보죠. 19년 만에 사과입니다. 자, 19년 전 MBC 음악 캠프라는 생방송 음악 방송에서 인디밴드 멤버들이 나와가지고 아랫도리를 벗어버렸던 그 초유의 방송 사고 기억하십니까? 박 변호사님, 저는 네. 공교롭게도 그때 저걸 라이브로 보고 있었거든요. 이걸요? 객석의 여성 팬들 순간 이거 뭐지? 집에서 보고 있던 저도 야, 근황이 궁금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방송 사고였던 2005년도 7월 달입니다. 생방송 중에 럭스라는 인디밴드 그룹이었는데 이 그룹 말고 다른 그룹 카우치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멤버 둘이 나와서 저 모습이죠. 하의를 탈의하고 이 중요 부위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행동을 했었고요. 결과는 좀 참혹했습니다. 그 방송은 바로 취소가 종료가 됐고 당시 인디밴드가 좀 활동을 좀 하기 시작했던 상황이었는데 인디밴드도 거의 방송에 못 나오게 됐고 많은 제작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송 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당시에 이 일을 했던 카우치 등이 업무 방해죄라든지 공연 음란죄로 구속 기소가 됐던 사안입니다. 아유, 구속됐어요? 그 사람들 말고 네. 당시 럭스라는 밴드 이 럭스 밴드의 원종희 씨라는 분이 이제 오늘 19년 지난 오늘 사과 영상을 올렸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저분은 죄송하다. 그 당사자는 아니군요. 하이 탈의한 사람은 아니고요. 네네네. 그래서 올리면서 19년간 방송한다. 4월달 올렸습니다. 네네.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사죄한다고 하면서 영원히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과 영상 자체가 좀 늦은 거 아니냐. 그 직후에 올렸었어야 하느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때 그 마왕 지금은 고인이 된 신해철 씨가 정말 저 사고에 대해서 아주 독서를 퍼부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자, 다음 이어가 보죠. 환불 요청했다가 봉변입니다. 자, 필라테스 수강권을 환불하려다 봉변을 당했다는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띠링띠링 수강권 환불 알림. 아이고 환불 받았네 다행이다. 잠깐 어머머머 이거 뭐야 양원보 환불평 X 내 이름 옆에 환불평 X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 자 바로 항의를 했더니 다른 데서 의뢰받고 일부러 등록했던 거 아니에요? 하면서 몰라 몰라 딱 잡아떼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태세 전환. 저희가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그렇다고 딱히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완전 거짓은 아니고 와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네, 경기 남양주에 있는 필라테스 학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보자는 지난 12일에 33회에 60만 원인 수업을 할부로 결제를 했는데요. 하지만 일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다음 날에 환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 위약금을 지불하거나 싫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약간의 언쟁이 있었지만 위약금 없이 환불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후 휴대전화에 환불이 완료됐다는 알림이 떠서 봤는데 등록된 자신의 이름 옆에 보신 것처럼 욕설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제보자는 바로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했고요. 학원 측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알림이 갔는지 모르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내 고의로 보내지 않았다.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리겠다면서 저희도 좋지 않은 감정 탓에 잠시 기재했다가 삭제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제보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할 때 위약금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다고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게 욕설을 들을 정도의 잘못인지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자, 박 대표님. 네. 이거 고의다 아니다 어떤 거? 제가 봤을 땐 100% 고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욕설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감정을 여실하게 드러낸 거고요. 그냥 아니라고 사과를 한 것 자체도요. 그냥 저는 100% 고의 같아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사실은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맞습니다. 아니, 박 대표님 역시도 네. 이 업체 그 결혼 정보 업체를 운영하시는데 얼마나 또 나름 또 진상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들 이름 옆에다가 저렇게 욕설을 써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희는 이제 예쁜 단어들을 많이 써놓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이어가죠. 가정집 현관문의 테러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가정집 앞으로 웬 남성이 옵니다. 창문 안을 슬쩍 보더니 또 현관문도 참, 야야야야.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건 눈물뿐만이 아닌데 저걸 저렇게 또 후다닥 뒤도 안 돌아보고 빠르게 도망을 칩니다. 정말 식사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저 사람은 꼭 잡아야겠기에 방송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난 7월 24일 저녁에 강원도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보자 혼자 집에 있는데 한 남성이 와서는 주방 쪽 창문을 들여다보고 보신 것처럼 문 앞에 걸려있던 우산과 손잡이에 소변을 보고 도망을 쳤습니다.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는 다짜고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보자는 딸과 단둘이 사는 한부모 가정이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쌀을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 쌀을 배달해오던 배달부였던 겁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남성도 일자리 지원을 받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였다고 하고요. 업체에서 남성이 일을 그만뒀고 뉘우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어린 딸과 단둘이 살고 있는데 주소며 전화번호, 이름까지 다 이 남성에게 노출이 돼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은배 팀장님. 들으신 것처럼 아이와 단 둘이 살고 있어요, 제보자분은. 자,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저 남성 집 주소를 압니다.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저 남성이 쌀을 배달한다고 한다면 쌀을 배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소변까지 배달을 했어요. 저 소변 배달한 건 아까 말하신 대로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번에는 넘어갈지 모르지만 다음에 소변 배달하게 되면은 교도소 문이 활짝 열리니까 앞으로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좋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오늘 방송 좀 이상해요. 자, 문콕 하더니 점점점입니다. 자, 주차해 놓은 차에 문콕을 당했다는 사방 가족의 제보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차 2대가 나란히 주차가 돼 있죠. 갑자기 문이 벌커덕 열리더니 세상에 옆차 그냥 조수석 문을 팍 박았어. 자, 내려와서 봤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이고 아무도 못 봤지. 자, 튀자 하면서 다시 운전석에 탑승을 하고 그대로 후진을 하더니 차를 빼서 다른 자리를 찾아서 쌩 떠나갑니다. 박 변호사님. 네. 아유 다 찍혔어. 그렇죠. 지난 8월 1일인데요. 골프장 주차장입니다. 자,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는데 저 영상처럼 문을 열다가 아마 힘껏 젖히는 모습이었고요. 문콕 사고가 일어났는데 문콕 사고가 심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파손이 좀 심합니다. 아이고. 그런 상황이고 CCTV 확인해 보니까 옆 차량이 그렇게 한 거고 이거 좀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경찰에 얘기하니까 경찰에서는 예. 아마도 CCTV를 봐도 그렇고 과실 손괴죄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과실 손괴죄는 처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적 사항 같은 거 알려줄 수 없고 하려면 민사소송 제기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좀 의문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매우 공간이 넓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힘껏 제치면서 손괴를 하고 확인하는 모습도 있었고 도주하는 모습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을 저렇게 제치면 옆 차량 파손될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만약 손괴죄가 된다면 이 개인 정보도 좀 알려줘야 되고요. 민사 소송도 좀 제기하려면 개인 정보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왜 이런 좀 조치를 취할지 모르고 만약 끝까지 안 알려준다면 보험 처리를 또 해야 돼요. 보험 처리를 하면 전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차량 손해라 그러죠. 자차 보험으로 지금 해결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 제보자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문콕 때문에 민사 소송을 하라면 좀 너무 무책임한 근데 일이잖아요. 이 파손이 커요. 어.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지금 보면 완전 움푹 그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또 소중히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것도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우리 올케가 달라졌어요입니다.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올케 리프팅 시술을 두고 집안이 시끌시끌하다는 사연입니다. 50대인 사연자에게는 3살 많은 오빠가 있는데요. 2년 전에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를 빨리 시작하고 올케도 지극정성으로 돌봤지만 안타깝게도 2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장례식 때도 49제 때도 올케가 너무 힘들어하고 슬퍼해서 안쓰러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49제를 치르고 얼마 뒤에 마트에서 우연히 올케를 봤는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얼굴이 주름 하나 없이 팽팽했던 건데요. 알고 보니까 1,000만 원짜리 리프팅 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올케는 기분 전환이 하고 싶었고 이제 일도 알아봐야 해서 시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친척들 사이에서는 49제를 치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성형은 너무한 거 아니냐는 반응, 또 이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살 사람은 살아야 된다 이런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 49제 치른 지 얼마 안 돼서 성형 시술한 올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드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신우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올케 언니, 나 지금 완전 좀 당황스럽다. 내가 알던 우리 정원 언니 맞수? 우리 은배 오빠 지하에서 통곡하겠다 정말. 49제 지난 게 엊그제인데 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성형외과 가서 피부를 땡겼어. 언니 사람이에요? 그게 그렇게 급했니? 무슨 돈으로 한 거야 도대체? 아유 진짜 김은배 이 바보 같은 인간아. 그러게 왜 이렇게 빨리 가? 동그라미. 이해하신 거죠 대표님? 아니다. 이럴 수가. 죄송합니다.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 기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좋아요. 첫 출연이시니까. 자, 다음 세연입니다.
어머머머머 아가씨, 다혜 아가씨, 지금 완전 선 넘는다. 어? 누가 들으면 내가 이은혜인 줄 알겠어. 아니 어떻게 같은 여자끼리 그렇게 심한 말을 해? 나 그 2년 넘게 기저귀 갈면서 할 도리 다 했어요. 49제도 지났겠다. 아, 나도 다시 시작해야지. 산 사람은 살아봐야지. 언제까지 그 생각하면서 우울하게 살아야 하는데. 아니 그럼 뭐 우리 아가씨가 우리 지훈이 양육비라도 줄 거요? 웃겨 X. 자, 팀장님부터 달려볼게요. 그렇습니다. 그 언니가 사실은 2년 동안 지극정성 간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오빠가 돌아갔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언니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프팅을 했던 뭐 했던 그 내가 볼 때 신우이가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 여자의 변신은 무죄란 말이 있습니다. 여자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리프팅 했다고 그걸 문제 삼지 말고 언니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 거를 빌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박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저 첫 방송이라 좀 오해를 했는데 옵니다. 진짜요? 오늘 자, 그러면은요. 네네네. 소수 의견을 내신 거니까 네. 잠시 후에 듣고요. 네네. 자, 박 변호사님. 자, 2년간 지극정성했다 그러고 사실 고마워했었어요. 계속 너무 오빠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결국 49제 이전 직전 이 성형수술 때도 갑자기 틀어졌거든요. 근데 앞부분은 사실은 없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뭐 대충 하던 게 아니고 잘했던 건데 주관적인 느낌이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뭐 성형수술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본인 입장에서 을 때는 그냥 불편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간병했던 거 2년. 그리고 49제라는 게 뭐 사실 그 의미가 있다면 또 부여할 수 있지만 어차피 삶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봤을 때 미소만 지어도 싫을 거예요. 오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됐는데 저렇게 웃어. 저렇게 흥거려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인지 아닌지를 한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건 비판할 게 못 된다. 비난이다 이거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본인 의견. 저는 우리 올케가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라면은 좀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언니 피부 잘 폈어. 그래도 좀 힘내라고 이야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박 대표님 과연 무슨 또 이렇게 반론을 주실지. 저 같은 경우는 그 49제의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찌됐건 돌아가신 분에 대한 거를 좀 기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저희 아버님이 49제가 지금 딱 끼셨어요. 아이고 이런. 그래서 이유가 어찌됐건 만약에 제가 이 입장에서 저희 신랑이 지금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제가 리프팅을 하고 나타났다. 그럼 신랑 입장에서 이유가 어찌됐건 제가 아버님의 뭐 병수발을 듣진 않았지만 들었더라도 썩 기분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돌아가신 거나 이런 걸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그거를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입장이 돼 보니까 요거는 조금 더 지나서 몇 달 있다 하든가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렇군요. 또 최근에 그런 또 아픔이 있으셨군요. 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네요. 네, 지연이님 그동안 병수발 했으면 마음 정리도 필요하죠. 서운하지만 올케는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고요. 경은무님 오랜 병간호로 많이 힘드셨을 거라서 이해는 되는데 시가를 조금 생각하시고 고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송봉효님 1년도 안 돼서 너무 조급하셨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혜옥님 보고 계신가요? 지난 10일 월요일 아침 안산 단원병원 사거리를 지나고 계셨다고요. 자, 신호대기 중에 잠시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딱 내렸는데 어디선가 풍겨오는 담배 연기 봤더니 저 옆차로 보시죠. 저 옆차로 검은색 SUV. 자, 그런데 담배를 다 피우더니 꽁초를 도로에 팍 던지는 게 아닌가. 아유, 저런 한심한 인간 같으냐고. 어라? 근데 다시 잘 봤더니 꽁초가 떨어진 건 다름 아닌 자기 차의 발판이랬다. 아이고, 쌤통이다. 중고차 가격 몇만 원은 떨어졌겠다 하셨네요. 예. 대낮 주택가 골목으로 쓰레기 더미가 떨어집니다. 하나는 차 위에, 다른 하나는 바닥에 나뒹구는데요. 한 남성이 다가와서 차 위에 있던 쓰레기 봉투를 치우는가 싶었는데 대뜸 주차된 차를 향해서 쓰레기를 내던져 버립니다. 이날 이후 이 남성의 만행은 날로 심각해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서울의 한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이 한 입주민 때문에 무서워서 더는 못 살겠다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박 변호사님. 네. 자, 한 빌라인데요. 50대 남성이 이제 제보자가 50대 남성입니다. 이 빌라에서 어떤 사람이 지난 몇 주 전입니다. 8일 날에 5층부터 2층까지 층층이 내려오면서 모든 세대의 문을 쿵쿵 차면서 내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다 놀라서 밖으로 나왔고 이 사람을 누가 발견하고 이걸 신고를 할까 이러다가 사실은 그냥 넘어가자라고 해서 그냥 좋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그냥 들어가 버렸고, 근데 문제는 그날 오후에 또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저 뭐야? 남성이 빌라 옥상에 가서 예. 쓰레기 봉투를 저렇게 투척을 해버렸고요. 나중에 이걸 또 치우는가 싶었는데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차 이걸 치우는가 싶었는데 예. 또 들고 와가지고 차 위에 한 번 더 던지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투척을 하고 여기 와서 차에 이렇게 쓰레기를 던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CCTV 잡힌 모습이 놀랍다라고 지금 보입니다. 아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자, 새벽에 남의 집 현관문을 발로 뻥 차는가 하면 옥상에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쓰레기를 투척, 그것도 차 위로. 지금 사람까지는 맞히진 않았는데 그러면 정말 이건 정말 대형 사고 아니에요. 네, 근데 또 일이 있었습니다. 나흘 뒤 새벽에 또다시 제보자 집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또 문고리를 열 것처럼 많이 흔들었던 건데요. 제보자와 같이 지내던 딸, 또 손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차마 나가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동이 끝나나 싶었는데 그날 아침에 이웃 주민이 잠깐 나와보라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봤더니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잔뜩 찌그러져 있고 망가져 있었다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요. 그 남성이 쇠로 된 분리수거트를 차로 던지고 차 문도 발로 두세 차례 빵빵 찬 겁니다. 심지어 범행 후에 엘리베이터에 자기 집 호수를 밝히면서 지금 네, 그거죠? 지금 네. 이 자, 쇠로 들어서? 된 분리수거트를 와. 저렇게 차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야? 이렇게 문도 지금 발로 세게 차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가 많이 망가진 상황을 본 겁니다. 네, 심지어 범행 후에 엘리베이터에 자기 집 호수를 밝히고는 차 바꾸고 싶은 집들은 오른쪽 주차장에 대세요. 시원하게 부수고 바꿔줌 이런 글을 적어놨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종이에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적어놨고 그러니까 차를 바꾸고 네. 싶으면 내가 부숴줄 테니까 네. 거기다 차를 대놔라. 네. 내가 박살을 내주마. 네, 밑에 본인 호수까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팀장님, 이거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요. 이거 그대로 두면 정말 지금은 일단 차를 저렇게 부수고 있지만 나중에 사람한테 해코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입주민들이 피해 진술도 듣고 CCTV를 확인해가지고 아마 그 차가 찌그러진 걸 봤을 텐데 제보자의 주장에 의하면 경찰이 뭘 일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입주자들끼리 재물 손괴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사건이라 경찰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말에 화가 난 거예요, 제보자. 그럼 당신이 저 사람을 놔뒀다가 만약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불을 지를 경우에 당신이 책임지겠느냐 하니까 그때서야 경찰의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연락을 해서 경찰관 6, 7명이 출동을 했습니다. 예. 저 남자를 제압을 했는데 저 남자 제압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예. 날 왜 잡아가느냐 그리고 적방을 설치 안 했느냐고 따졌는데 어찌됐든 경찰에서 현행범 체포해가지고 데려갔다고 하는데 그 후에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하는데요. 아까 그 경찰이 관여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재물손괴죄도 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을 표하는 바입니다. 예. 자, 아무튼 CCTV가 있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차를 부수고 대놓고 집 호수, 자기 사는 집 호수도 밝히면서 입주민들을 협박한 이 남성의 대범함. 자, 도대체 뭘 믿고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대통령도 알고 있다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현금을 갖고는 며칠 전에 현금 가지고 부순다. 그래가 오늘은 시간이 나서니까 안 되고 이거는 내 혼자 수석 안에 무조건 해결한다. 대통령인데 제가를 받은 자기다. 경찰서에 연락했다. 이런 내용들을 갖고 보면 정신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경찰에서 하는 얘기가 72시간까지만 자기들이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대요. 네. 보호자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데 보호자가 동의를 안 하면 격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저런 걸 재가를 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렇지 않죠. 일단은 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면 동네 주민하고 했던 문자인데 햄머를 가지고 와라 차 50대 정도를 부셔버리겠다라는 것도 했다고 하고요. 경찰청에 연락해놨다. 대통령도 알고 있다. 공무수행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 사람만 안 다치게 하면 된다. 뭐 이런 등의 문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추석 전에 불법 주차 차량들 바꿔준다. 동네 사람들 혼 좀 내려고 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평소 또 엘리베이터에서 자기가 청소하면 한 집당 15만 원 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청소를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또 관리비도 거두기도 하고요. 나중에 안 주면 폭언이나 이런 것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제보자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차 부수냐 주차 차량 하니까 토끼를 거기서 키우겠다. 아니면 토끼? 남자 입주민하고 1대1로 싸워야 되는데 공간이 좀 필요한데 공간이 없다라는 좀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저 동네 거의 뭐 시한폭탄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자, 박 대표님 더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그냥 뭐 조금 정신이 혹은 마음이 아프신 분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더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그 남성과 말을 트고 지내는 사이의 남성이 우연히 남성의 집에 들어가게 됐대요. 그런데 집안의 광경을 보고 놀랐는데 이 이유는 칠판에 이 빌라의 호수가 다 적혀 있고 호수마다 알 수 없는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었다고 해요. 오. 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남성은 그냥 친분을 표시한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와 이를 본 남성의 추측으로는 각 호수에 사는 사람 수를 표시해 놓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남성은 각 집에 몇 명이 사는지 미리 파악해 놨다는 것이죠. 또 이 집에는 등산용 망치나 연장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201호에 동그라미 3개, 202호에 동그라미 2개. 그 동그라미의 숫자가 그 201호, 202호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랑 같은 겁니다. 아예 그냥 집안의 어떤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일단 제보자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 정말 후일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자, 제보자 역시 이 사람이 다시 병원에서 나와서 돌아오면 어떤 안갚음을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 하면 뭐 몇 년 전에 보면 사건 있었잖아요. 방아 불 지르고 뭐 불켰던 가수를 흉기 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놈이 만약에 그런데 신고하는 거나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안심을 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지금 딸내미가 신변보호 한다고 경찰서가 어디 이야기를 했는데 뭐 신변보호 해주는 거라 해봤자 스마트워치 하나 주고 순찰 3번 돌아주겠다 그게 다인데 그 나머지 시간에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고 나면 늦어보잖아요. 백다희 아나운서라면 저런 이웃이 있는 빌라에 살 수 있겠어요? 아, 저는 바로 이사를 갈 것 같아요. 지금 제보자분들도 많이 두려워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남성은 지난 12일 체포 후에 지금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72시간 이후에는 더 강제로 격리시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장 내일 남성이 돌아오게 되는 건데요. 그러네요. 격리 기간을 연장하려면 보호자인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경찰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연장 여부 또 가족들의 동의 여부도 알려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제보자는 두려움에 집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주민들을 살해한 안인득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남성이 불이라도 지르고 흉기로 공격하면 어떻게 하냐면서 지금 2차 피해를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세상에. 경찰은 격리에 대한 조치는 가족 동의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하루에 순찰을 3번 돌겠다고 했고 제보자 딸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 팀장님, 근데 방송 직전에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남성 치료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같은 빌라에 사는 다른 입주민이 이제 소식을 전한 건데요. 그러니까 아마 경찰이 가족들을 찾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동의를 해서 3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치료를 받게 됐다고 전해주고는 있는데 제보자는 일단 안심이 된다고는 하지만은 아마 9월에 이미 예의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제보자가. 그런데 뭐 이 남성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일이라든지 뭐 언제라든지 이 남성이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 일이 있고 나서는 건물주도 아마 그 남성이 동생이었던 모양이에요. 동생한테 뭐라고 했냐면 여기 사는 입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형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를 가달라고 해서 3개월 내에 집을 빼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입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남성이 태운 후에 또 이걸 가지고 또 보복할지도 모르니까 두렵지 맞아요.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고 아까 그 백다희 아나운서가 얘기했지만은 안인득 사건 있지 않습니까? 요걸 떠올리면서 와 이게 태어나고 또 보복할까 걱정한다고 하니까 좀 더 발빠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 일부 분들도 우리 동네에도 좀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워낙 이제 이 병원 강제 입원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한 고급 레스토랑에 1년이 넘게 떠도는 소문이 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한 여성이 나타나서 남성과 식사를 하는데 여성은 같은 사람인 반면 상대 남성은 매번 바뀐다는 건데요. 대체 이 수상한 만남의 정체는 뭘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저희가 조금 각색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별별 상담소 아무래도 이제 이게 결혼과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우리 진짜 이 결혼 상담을 정말 수천 건의 결혼 상담을 하면서 우리 박정원 대표님이 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뭐 좀 기대를 해보죠. 자, 박 변호사님. 네. 오늘의 사연자,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예, 여성 만 39세 회사원인데요. 참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아픈 과거는 전 남자친구예요. 전 남자친구는 의대를 다녔었고요. 10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또 잘해줬는데 이 여성의 엄마 역시 매우 잘해줬던 것 같아요. 도시락도 막 싸주고 지극정성으로 했던 걸로 보이는데 남자친구가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나 전문의 되면 우리 결혼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도시락이 한 보따리예요? 도시락 의사, 예비 의사니까. 10년이 지났는데 문제 또 전문의가 됐어요. 오. 됐는데 이젠 널 여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별하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문제는 1년도 안 돼서 같은 병원에 있는 다른 여성 의사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정말 배신감이 많이 들었고요. 당연하죠. 충격을 받았는데 더 충격받은 사람 누굴까요? 도시락 엄마입니다. 도시락 친정 싸준 엄마. 엄마가 무려 살이 8kg 정도 빠졌다고 하고요. 자, 한 가지 결심을 했대요. 예. 반드시 어. 내 딸을 어. 병원 개원한 의사한테 시집을 보내서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널 부셔버리겠어. 부수진 않고 의사하고 결혼시키겠다. 야, 자, 그냥 의사도 아니고 무려 병원까지 개원한 의사 사위를 원한답니다. 자, 박 대표님,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성분이 이제 제가 운영하는 그런 결혼정보회사 같은 그런 곳을 찾아갔다고 하세요. 그래서 어릴 때 여자분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가 혼자 고생을 해서 이제 여자분을 키우신 거죠. 그래서 여자분한테는 이 엄마의 말이 곧 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결혼정보회사에 갔더니 이제 매니저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객님 나이가 이제 조금 너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학력이나 직업이 좀 평범하셔서 개원한 의사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제 답변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하지만 그 엄마의 끈질긴 요구로 몇 년 동안 주말마다 이제 맞선을 보러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사례를 좀 말씀을 잠깐 드려도 되나요? 예. 네, 뭐 제가 이제 지금 결혼정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좀 나이가 여성분들이 어느 정도 특정 나이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30대 좀 중반 정도 이상이 되면 사실 이제 전문직, 즉 의사분들의 소개를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그 연령층이 좀 낮은 여성분들에 한해서 좀 선택을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끈질기게 이제 맞선을 보러 다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여성은 개원의사라는 타이틀 하나 빼고는 모든 조건을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10살이 많고 이혼 경력이 있지만 의사인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떠나서 막상 남성을 만나보자 다정한 점이 마음에 들었고요. 이에 두 남녀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네. 학력, 직업 때문에 개원 의사, 뭐가 됐든 그래도 개원 의사는 이뤘어요. 자, 대신 돌싱 개원 의사. 뭔가 그러니까 내가 조금 포기하지만 그 개원 의사는 찾은 거야.
네, 근데 이 시부모님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돈 좀 있니? 이렇게 질문을 한 건데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강남 아파트 한 채는 해줘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의사 만들고 병원 개원까지 시켜줬으니까 이 정도면 매우 소박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내 아들이 의사면 두 여자만 좋다고 하더라. 바로 마누라랑 장모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여성의 눈을 피했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말이면 좀 꼼짝도 못하는 처지였던 겁니다. 강남 아파트 이야기에 여성이 당황해하니까 이 시부모는 잘 생각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아, 저 진짜 은배 팀장님 이 얘기 정말 충격적입니다. 시어머니 말. 내 아들이 의사면 두 여자만 좋대. 마누라랑 장모. 그냥 남조은일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지금 오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얘기를 친정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친정엄마도 무리다 싶었던지 뭐라고 했냐면 야 강남은 안 되고 그 경기도 아파트는 안 된다고 하대 이렇게 등정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 여성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 나 결혼 안 할 거야 때려칠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엄마는 뭐라고 했냐면은 원래 의사랑 결혼하려면은 열쇠 세 개가 필요하다고 딸을 설득했습니다. 이 말은 옛날에 또 돌았던 말이에요. 딱 그렇게 했고 이 여성은 이제 반쯤 포기한 상태로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을 만나가지고 재정 상태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강남 아파트 살 돈이 없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강남을 사지 못하면은 강남에 전세라도 얻어라. 이러면서 뭐라고 또 이 말 조건을 달았어요. 대신 너가 30대 후반이고 노산이니까 3년 안에 꼭 아들을 낳아달라. 지정을 했어요. 아들을 낳아달라. 이렇게 해서 이 결혼하게 됐는데 이 여성분이 자기 뭐 자취방 보증금을 빼고 또 자기 엄마한테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강남 전셋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또 알고 봤더니 남편이 사실은 결혼할 때에 대출 몽땅 받은 거예요. 돈이 없어. 그래서 신혼집을 새로 구하지는 못하고 기존에 남편이 살던 그 그 집에 월세방으로 신혼살림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네요. 자식 장사, 시쳇말로. 자, 강남 자가에서 강남 전세로 약간 좀 낮춰주는 대신에 3년 안에 무조건 출산을 해라. 그거네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좀 느낌이 쎄하죠? 그 딸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엄마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면서 정말 열공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 딸한테 슬쩍 야, 아들 낳으려면 첫날 밤이 아니라 첫날 아침에 해야 된다라면서 옆구리를 찔렀고 또 엄마는 또 TV에서 아들을 낳는 비법이라면서 남자는 알칼리성 음식을 먹여야 한다며 감자하고 마늘이 잔뜩 들어간 반찬을 만들어 오거나 밥은 꼭 보리밥으로 준비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엄마는 사위에게 주라면서 사각 트렁크 속옷까지 들고 와서는 남자는 너무 깍져 있는 속옷을 입으면 안 된다더라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받은 스트레스가 큰 탓일까 결국 자연 임신은 안 됐고 다행히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임신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근데 뭐가 됐든 임신은 됐으니까 잘 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 시어머니가 매번 산부인과 검진에 따라와서 참견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다고 하면은 정말 노발대발하시면서 얼른 다이어트를 해라고 좀 화를 내셨다고 하고요. 더 큰 문제는 성별이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아이의 성별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는데 양가 부모님의 생각은 달랐던 겁니다. 이 시부모는 일찍부터 장명소에서 남자아이 이름을 받아와서 고민까지 했는데 최근 병원에서 성별이 딸인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고는 집에 돌아갈 때까지 한마디도 안 했고 결국 그날 밤에 곧장 둘째를 준비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하고요. 친정엄마도 왜 내가 알려준 비법대로 안 했냐 이러면서 타박을 했다고 합니다. 와,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친정엄마는 그 자기 딸 편을 드는데 그게 보통인데 지금 쌍으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아직 손녀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둘째 타령을 시작. 자, 이에 며느리도 드디어 반격에 나섰습니다. 자, 오늘 첫 출연 박정원 대표님이 시어머니 역할, 그리고 며느리 백다혜 아나운서입니다. 자, 별별극장 레디 액션. 예, 내가 저기 용안대 가서 물어보니까 둘째는 무조건 아들이란다. 요즘은 연년생이 대세래. 아니 어머님 아직 첫째도 안 낳았는데 무슨 둘째예요. 뱃속에 아기가 섭섭해요 그러시면. 어머머,
내가 낳으라는 게 아니고 너희 부부 사주에 아들이 있다잖아. 얘, 이거는 하늘의 뜻이다. 거슬렸다가 너 천벌 받아. 어머님, 저희 자녀 문제는 남편이랑 같이 상의를 해볼게요. 아직 첫째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 얘, 너 주제를 알아. 너 말고도 내 아들 좋다는 여자 줄을 섰어. 아주 20대 애들이 줄을 쓴단다. 아니 어머님, 그럼 그 여자들이랑 결혼시키지 그러셨어요. 아우 됐다. 말을 말자. 정말 너무하세요. 넌 너무 노산이야. 아니 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아무리 연기를 하지만 노산이라니. 대본에 없는 것도 하시네. 예. 없는 걸 또 하셨어요. 자, 직업 연기자 입장에서 예. 우리 박 변호사님 이 두 분의 연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이거 대본에 없는 거를 하다 보니까 예. 뭐 완전 와닿네요. 예. 진심을 표현하신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노산 이건 애드립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식에 이어서 손주까지 간섭하는 양가 부모님들 지금이라도 거리를 둬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자, 팀장님부터 달려볼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고 지금 임신 중인데 딸이 어떻고 아들이 어떻습니까? 요걸 꼭 아들로 낳아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아이 중요한 거는 며느리 건강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딸이건 아들이건 태어난다 잘 키우면 되는 것이고 또 몸이 건강해지면 아들을 태어날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먼저 들어볼게요. 자, 이게 뭐 저는 답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좀 조건은 안 좋지만 어. 지금이라도 이제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뭘요? 뭐 부모님 아, 계속 진짜? 간섭당하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어머니 더 점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지 좋아질 가능성 전 없어 보이고 남편하고 어차피 아이가 있으니까 두 사람만 좀 잘 사는 거를 좀 생각해 보는 게 거리두기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대표님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 유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또 손자 혹은 손녀가 태어나더라도 이런 간섭들이 계속될 거라서요. 저는 적당한 거리 두기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짧게 좀 전해주세요. 네, 가족분들 거의 대부분이 거리두기가 필수라고 하셨고요. 덕머리님, 거리두기 할 수 있게 남편이 도와줘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개발선인장님, 거리를 두세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라고 하셨고요. YYYY님은 조건 보고 하는 결혼은 그 조건으로 망하게 됩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더 작게 자를 걸 그랬나? 라는 소심한 요리는 그만. 최고 화력을 길게, 맛은 깊게. 쿠쿠의 열기 식을 줄 모른다. 쿠쿠 인덕션. 요즘 관리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체력 관리, 열정 관리, 에너지 관리까지 모두 정관장으로 건강 관리 중입니다. 건강은 정관장으로. 어떤 공간에도 어울리지만 갓 내린 얼음으로 갓 만든 시원함은 이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니까. 얼음 정수기 국내 판매 1위. 쿠쿠 제로백 슬림 얼음 정수기. 빨래를 빽빽하게 널면 냄새나. 넓게 널면 자리가 없네. 다운이 실내 건조 플러스. 빽빽하게 빽빽하게 널어도 햇볕에 말린 듯 상쾌하게. 다운이 실내 건조 플러스.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광복절 하루 쉬고 모레 금요일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